가 백남기 어르신 때 농민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겪었을 때 그때 그 시위군종이 그때 100배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다 대고 물대포를 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시민들의 견지에서 보면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거든. 그런 게 그나마 할부금을 어차피 갚아야 될 건데 총량은 불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을 하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극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극우. 거기잖아. 웃기죠. 우리는 자유한국당도 있잖아. 우리는 국가를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너 정치인 자격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장관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좀 고지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웬 장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 작가. 유 작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저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최강욱 팬카페예요. 3명. 이제 오늘은 1명으로 줄었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공개 방송 모처럼 하시죠? 예. 요새 제가 밖에 잘 안 나와가지고. 요즘 썰전 하시고. 그거 빼면 그 녹화하러 갈 때 월요일 빼면. 그냥 작업실에 일주일 내내.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심판. 2017년. 이게 그 초판이 언제 나온 거예요? 원판이? 2011년. 3월에 초판을 냈던 건데. 그때는 이제 MB 각하가 있을 때여서 막 안 해야 될 일을 막 할 때였잖아요. 4대강 이런 거, 부자 감세 이런 거. 그렇죠. 그 사람 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나쁜 짓 한 건 별로 없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이게 좀, 시류에 안 맞다. 현재 상황을 좀 반영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 손을 좀 봐서 냈고요. 초판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 이 개정심판을 구입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별로 안 바뀌었나 보죠?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후로 지금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그때 탄핵되기 직전에 그 국회 앞에서 한번 스페셜로 공개방송. 노유진 그거 한번 한 거 빼면. 그건 번외로 하신 거고. 그것도 역시 노유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원래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예능 프로 이런데 갑자기 배우가 나타났다. 이러면 되게 영화를 찍었거나. 아니면 한동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작업한 거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최초 정권이잖아요. 이게 국가냐 이렇게 막 손편을 그렇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물어봐요. 3월 1일 날 곧 이제 3.1절이 오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태극기 집회 때문에?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렇게까지. 꼭 그 태극기 달면 탄핵 반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변호를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극기 집회에 그걸 동조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에 태극기 안티 세력이 된 것 같아. 태극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호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와 번민이 있어. 갑자기 한국당이 돼버렸잖아. 자유한국당. 나 한국인이야.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 완전 공공재산을 사유한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도 그렇고. 옛날에 신한국당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 신자라도 붙었지. 구한국당이 나중에 나왔어.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자유당 풍 한국당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구한국당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 다 된 거네, 우리는? 그래도 3.1절 날 태극기 다는 거는 오해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3.1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 아니 저도 그게 짜증나서 사실은 뭐 어줍지 않은 글이지만 태극기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 네.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세력의 어떤 특정 이념에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파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족이랑 같이 광장에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들고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앙드레 김 드레스를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앙드레 김이 화낼 거 아니야. 돌아가셨지. 그리고요. 네. 저는 요즘 사태에서 좀 희한하다고 느낀 게 과거 참여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으시느냐가 되게 화제였고 김근태 장관님이나 유시민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려웠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료 영리화 또 이번에 문영표 씨나 뭐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그 공적연금에 관한 국민연금에 관한 그 통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또 보건복지부가 그 정권의 도구로 나와가지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국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도 기능을 하는 것이지 참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같은 부처의 속성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예. 국가도 진화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처음 국가가 생겼던 1만 년 전하고 예. 지금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국가라는 이 제도의 총합도 그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기술적 조건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계속 그 성격과 기능을 바꿔왔거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만 보거나 또는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외국하고 비교하거나 이것만으로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그렇죠. 일반적 진화 과정에 비추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 국가 역사에 한번 비춰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국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 그냥 그 외부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치안국가 예. 또는 안보국가 이걸로 탄생을 했고 리바이 어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뭔데 왕이 지 맘대로 해? 예. 우리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국가로 이행을 해오고 그냥 민주주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발전국가,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거쳐서 발전했다고 했는데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이행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국가의 일반적인 이행 형태가 그렇게 왔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정신적 건국이 된 거는 혼이 생긴 거는 대통령 용어로 그건 이제 3.1운동 때 국가 민주공화국의 혼이 탄생을 했고 육체를 갖춘 거는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갖췄고 그 뒤에 한국전쟁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안보국가로 탄생해서 발전국가를 거쳐서 민주국가까지 와 있는 거죠.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면 한국이 뭐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북유럽 국가나 서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 되게 못나 보이지만 사실 한 60년, 70년 동안에 그렇게 수백 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이행 과정을 밟아온 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국가의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민주국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배고플 때는 대통령이 미국 원조 밀가루 가져다가 막 집집마다 돌리고 이러니까 표 찍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좀 뭐 독재 좀 하면 어때? 뭐 배고픈데 그래도 월급 받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주먹으로 패면 맞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닫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한 1,000불, 2,000불 이렇게 되니까
밥은 먹는단 말이야. 예. 밥만 먹고 사냐고. 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 게 1979년도 그때예요. 12.6 사건이 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둘러싸고 그 권력 집단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게 12.6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김재규 씨가 그걸 가로막고 있던 자치체를 쏴 죽이고 대통령을 안 죽이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죽여버린 거지. 그럼 그때 삼김 씨가 경쟁을 해서 뭐 김정필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 씨가 갑자기 구국의 결단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발전국가 단계를 연장을 시킨 거구나. 7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항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국가를 토대로 해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죠, 그때.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국가의 모습을 뻔듯하게 갖추고 이제 좌파, 진보진영, 또 노동조합, 농민회 이런 데서 복지에 대한 요구를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고 있다가 지금 역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9년 동안 지금 다시 토목건설의 시대로 그러니까 안보국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시대로 간 게 이명박 정권 때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안보국가의 단계로 간 게 박근혜 정권 때고 이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제 79년에 그 권력 내부에서의 갈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년대 이른바 이제 그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청학년 그다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국민들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기에는 아직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외신도 보고 뭐 똑똑한 청년들이 한 거지 그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결합이 안 됐다가 이제 1979년 10월에 부마 항쟁 때 이게 확 불이 붙잖아요. 부산 마산 김영삼 총재를 탄압한 거 제명한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0년 광주항쟁은 또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이제 부마항쟁 같은 걸 전국에서 다 하기로 약속해놓고 딴 데는 못하고 광주의 대학생들만 그 데모를 하고 시민들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만 고립된 거죠 그때. 광주만 고립이 돼서 결국은 민주국가로 이행을 못하고 이제 진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7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국가, 안보국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광주 민중항쟁을 한 지역의 항쟁이 아니라 전국의 항쟁, 전국의 주요 대도시의 이 동시다발적인 도시봉기로 이걸 확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7년 내내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이런 끝에 1987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국 확장판이 벌어진 게 6월 항쟁인 거죠. 그 6월 항쟁의 힘으로 한국이 비로소 이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발전국가, 안보국가로 퇴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해버린 거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기반이 굳혀졌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러면 뭐 발전국가 또는 안보국가 때로 완전 퇴행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과 이런 자들이 퇴행을 한 거고, 시민들은 뭐 촛불 들고 지금 씩씩하게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본 건데 TV 토크쇼에 연방 대통령 후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냥 의전만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나왔는데 김인년 소속의 보수적인 그 법관 출신 후보였어요. 근데 그 굉장히 젊은 그 진행자가 MC가 까불면서 물어봤어요. 후보자님은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난리가 나겠지. 아니, 바로 그 다음에 지지율 폭락하지, 일단. 국가관 의심스러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 예. 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자기 아내라는 한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금방 들어도. 우리가 되게 국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뭘 사랑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자연, 예.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맺어온 관계,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화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이 국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라는 제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추상화되어 있는. 예. 국가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관점이 맞는 거야. 존재하는 거는 국토, 국경, 영토, 국민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국가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라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라는 제도가 아니고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럼요.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극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극우. 네. 거기잖아. 예. 웃기죠. 우리는 자유한국당도 있잖아. 우리는 국가를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너 정치인 자격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솔직히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반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안 했잖아요. 했죠. 예상하셨어요? 했어요? 작가님은? 제가 참여정부가 한 1년쯤 남았을 때 1년 반쯤 남았을 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에 장관 하실 때예요 그때요? 장관을 막 그만뒀을 때쯤 됐을 텐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네. 그대로 갈 거다 우리 한국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주행이 일어날 거다 반드시 권력의 역주행. 그러고 이제 뭐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의도 드렸지. 굉장히 퇴임하시고 나서 힘드실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뭐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 정도의 반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잡아다가 거꾸로 못 매달았잖아. 예. 징역 살렸지 뭐. 그렇지. 고춧가루 못 먹였잖아. 아니 여기 그 우리 유 작가님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놓으면 거기가 이길 뻔했어. 별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탄핵시키는 게 좀 괜히 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내가 말하니까 그런 거지. 박근혜 대리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더 열받지. 저것 봐. 반성을 몰라. 남이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예. 아니 이게 진짜 연성이라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좀 9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고통이 외상값을 갚는 거라니까. 우리가 아직 비용을 다 안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할부금을 내는 거라니까. 막 추운데 막 꽁꽁 둘러매고 막 촛불 들고 막 촛불 꺼질까봐 LED 촛불 사가지고 다 돈 드는 거잖아. 이미 누렸던 민주주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다.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거를 바로 세우는 데는 누군가가 비용을 대야 돼요. 그 비용을 시민들이 대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당시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셨던 게 핵심이 뭐였어요?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요.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퇴행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막기 있을 위해서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말 건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한테.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 개혁 진영 쪽에서는 정책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렇죠. 이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도 개발을 하고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정당 문화도 좀 합리적으로 바꿔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경선규칙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는. 뭐, 대리 등록, 대리 투표, 뭐, 박스떼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이 정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때는 개판이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박스떼기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들, 진보 정당들이 기본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내부 혁신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야 좀씩만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들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봉도사처럼 징역 가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지. 예. 지금 촛불 시민처럼 100만 명씩 200만 원씩 나오니까 못 잡아가잖아. 예. 물대포도 못 쏘잖아. 예. 1000명, 2000명이 나왔으면 몽둥이로 패고 물대포를 못 쐈을 쐈겠지. 거라고 예. 최루액 쏘고. 근데 100만 명이 나오니까 못 하잖아, 그거를. 예.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좀씩만 참여를 해주면 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총량은 같아. 어차피 치러야 총량을 돼. 갖고. 할부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극한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도 그렇지. 함께 나눠서 하자. 그럼요. 아니 예컨대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 때. 예. 농민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겪었을 예. 때 그때 그 시위 군종이 그때 100배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다 대고 물대포를 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시민들의 견지에서 보면 예.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치를 수밖에 그 짓을 없었다. 한 거거든. 예, 그런 게 그나마 할부금을 어차피 갚아야 될 건데 총량은 불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을 하면 돼요. 예. 그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